자, 오늘 읽어줄 신문은 우리가 어제 반에서 수업했었던 것 중에서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을 모르면 아예 수능을 치지를 마.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치고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아비투스 문제보다는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이런 걸 이제 공부했었는데, 사회 명목론이 뭐냐면은 사회는 개인들 간의 구성원들의 합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100명이면은 100명을 모아놓은 거고 사회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은 개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개인 1명,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지, 사회가 그 안에서 해준 역할이 없다는 그 말이 되는 거야. 반대로 사회 실제론이라는 것은 사회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거야. 이 구조 중에서는 말했듯이 아비투스도 있었고 규범도 있었고, 우리가 어떤 사회 안에서 그 체계라는 그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말했던 게 사회 명목론은 S는 시그마 펄슨, 사람들만 합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로는 S는 시그마 펄슨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플러스 알파라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든 그게 뭐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떤 뭐 르네상스이든 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 사회 명목론에서의 영웅은 개인이고 사회 실제론에서의 영웅은 사회가 되는 거라고. 조금 예를 들면은 사회 명목론 안에서의 영웅은 에디슨이 되는 거고, 사회 실제론 안에서의 영웅은 에디슨도 있지만 플러스 에디슨의 16명의 그러한 그 비서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어떤 그 사회가 역할을 하면서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사회 명목론으로 봐서 개인 한 사람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사회를 발전시켰다면은 이 사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사회 구조 안에서, 학교라는 구조 안에서, 국가라는 구조 안에서, 분당이라는 구조 안에서, 또 학생이라는 구조 안에서, 공교육이라는 구조 안에서, 거기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사회 실제론이 되는 거고, 사회 명목론은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있지. 이제 사회 실제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중인데,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사회 명목론 중에서 가장 대표를 이루고 있는 그 학설이 뭐냐면은 그게 고독한 천재 이론이거든. 또는 외로운 천재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천재 혼자가 고독하게 사회를 발전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무언가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그 고독한 그러한 천재라는 건 100%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한 명 한 명씩을 제거해 본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제거해보고 재보고, 그 중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다빈치는 고독한 천재인가? 아니지. 다빈치는 그 르네상스의 본산지였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엄청난 후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다빈치는 자신이 한 70,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한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받았다는 그 말이고, 그래서 저거 해보니까 한 명이 남는 거야. 그 한 명이 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되는 거야. 고흐라는 사람은 샤를에 있는 그런 프랑스의 지방에서 고독하게 혼자 그림을 그리고, 완전히 외부와의 단절, 모든 걸 접촉을 단절하고 혼자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요즘 많이 영향을 받고 또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고 하잖아, 맞지? 그럼 그 사람은 완벽한 그러한 혼자 외로운 천재인가? 이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천재가 맞지만 혼자 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과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갈등도 하고 화해도 하고 영향도 받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 반 고흐라는 애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센트 반 고흐가 99%라면은 테오 반 고흐가 1%의 영향력이라도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목론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그 말이잖아. 근데 빈센트 반 고흐조차도, 역사에서 가장 외로운 그런 천재였던 빈센트 반 고흐조차도 그랬었다면, 영향을 받았었다면, 0.001% 영향을 받았었다면은 이제 사회 명목론에서 사회 실제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고독한 천재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문이 나와서 혹시나 고독한 천재 이론이 나오면은 이제 그 필자는 고독한 천재 이론을 맞게 해서 개인이 완성을 한 사회 명목론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회 실제론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대부분 지문들은 전부 다 사회 실제론이 바탕을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문이 있어서 읽어주는 거야. 국민일보에서 발췌를 하게 되었고, 제목은 세상을 바꾼 건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창조적 짝패. 너무 무섭네 이렇게 짝패. 짝이 이제 패거리를 이룬다는 그 말 되겠지. 박찬욱과 정석영 영화 좀 본다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다. 영화감독 박찬욱은 친절한 금자씨부터 아가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각본을 작가인 정석영과 함께 썼다. 그런데 둘은 어떤 방식으로 공동 작업을 탈고해왔을까? 박찬욱이 2013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은 작업을 할 때 한 대의 컴퓨터 본체를 공유한다. 하지만 키보드와 모니터는 각각 자신의 것을 쓴다. 그러니까 각각 집에서 모니터를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이제 대신 키보드와 이런 것들은 좀 따로따로지 맞지? 그러니까 본체 한 대가 있고 그 안에서 보이는 모니터는 똑같지만은 모니터는 따로따로이고 안에 내용이 같다는 것이야. 공동 작업이라는 거지. 정 작가가 무엇을 치면 제 모니터에 그 글자가 뜨고 제가 뭔가를 쓰면은 정 작가가 모니터에 떠요. 심표 하나를 쓰는 것까지도 함께 하는 거죠. 언제나 재밌었어요. 정 작가와 일을 하면 어디선가 걸려서 헤매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파트너십의 사례는 희귀한 게 아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짝을 이뤄 뭔가에 도전하는 것일까? 파트너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1 더하기 1은 물음표 이렇게 돼 있거든. 1 더하기 1은 2냐? 아니면 1 더하기 1은 3이냐 4냐 5냐? 이건 어제 말했었던 그 데카르트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야. 근데 사회 구조 이론, 사회 실제론에서는 시너지가 있다는 그 말 되는 거지. 인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대한 2인조의 세계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파트너십의 가치를 깎아내리곤 한다. 누군가와 팀을 이루어 뭔가에 도전하는 건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처럼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면 대단한 성취를 거둔 건 혼자 어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한 고독한 천재들이었다고 넘겨짚는다. 세계 역사는 결국 위대한 인물의 전기일 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게 사회 명목론. 하지만 세상을 바꾼 건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짝패들이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꺼내드는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 내가 어제 설명했었다. 서로 영감을 주고받은 작가 C.S. 루이스, 이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J.R.R. 톨킨스, 이 사람은 반지의 제왕, 우리도 저번에 주에 했었지 신화에서 이 두 사람 현대의 신화를 만들게 나간 그런 사람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 이거 DNA와 RNA 보수할 것이야. 결국 핵심은 한 쌍의 창조적 기본 단위라는 거다. 궁합이 맞는 사람끼리 화학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게 포지티브 썸 게임. 그런데 왜 셋이나 넷이 아닌 둘의 힘에 주목을 했을까? 2인조는 가장 유동적이고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혼합체에 한 사람을 더해도 상황은 더 안정적이 되지만 3명이 돼도 안정적이 되지만 이러한 안정성은 자칫 창조성을 질식시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역할과 힘의 구도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2인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며 두 사람 사이 흐르는 공기가 간극이 아닌 통로로 거듭나는 지점은 어디인지 들려준다. 인상적인 내용을 꼽자면 위대한 2인조는 대부분 아주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다르다는 특징을 지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화학적 결합이 진행돼 두 사람이 우리라는 유기체로 거듭나면 일반인은 짐작하기 힘든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믿기 힘들지만 둘만의 사적 언어가 만들어지고 말의 리듬이나 통사 구조까지도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이 회사 COO인 셰릴 샌드버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저커버그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30초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다른 사람과 1시간 동안 열었던 회의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교환할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듀오는 영국 밴드 비틀즈의 쌍두마차였던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다. 폴 맥카트니는 지금도 살아있지. 둘은 물과 그릇 같은 상보적인 관계였다. 레넌이 물이었다면 맥카트니는 그릇이었다. 지근거리에서 이들을 지켜본 엔지니어 제프 엠머릭의 회고록을 보자. 폴은 신중하고도 체계적이었다.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깔끔한 필적으로 가사와 코드 변화를 질서정연하게 적어 넣었다. 반면 존은 항상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휴갈겨 넣었던 종이 조각을 찾아 헤매기 일쑤였다. 폴은 외교관이었다. 존은 손동가였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도 세상엔 고독한 천재가 내놓은 결과물이 그런 천재가 세계의 질서를 바꿔놓은 사례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이게 거인이지, 거인.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영감이나 도움을 받았던 게 결국 창의성 미천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게 만드는 예는 수없이 많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고립의 방에서 벗어나 연결의 혼잡 속으로 들어가라. 결국은 거인들이 자기가 거인이 아니고 거인의 어깨처럼 누군가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어깨 위에 또 거인이 올라서서 뉴턴이 말했었던 전 세계의 축하 전보들이 막 오고 있는 중인데 그때 뉴턴이 말했었지. 나는 한 게 별거 없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 그들의 거인이라는 그런 구조, 사회 구조가 있었고 사회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서 더 멀리 볼 수 있고 또 뉴턴을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또 더 멀리 볼 수 있고 또 하이젠베르크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이러한 이 거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적인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이 요즘은 대세를 이루는 거고 고독한 천재 이론 혼자서 했다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고독한 천재보다는 고독한 천재와 함께 했었던 그에게 영향을 주었었던 수없이 많은 거인들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되었지 않나 하고 생각하게 돼.